먼저 말씀드릴 건 미디어 엔터예요. 아. 네. 미디어 엔터는 특히 엔터가요. 네.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 좀 아세요? 뉴진스인가? 네, 맞아요. 뉴진스가 대세입니다, 네. 지금. 10대는 뉴진스라고 읽고요. 10대는 뉴진스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엄청납니다. 20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단 그 미디어, 그러니까 콘텐츠 쪽하고 엔터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주가가 일단 굉장히 좀 견고해요. 특히나 엔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안 빠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와 Q 가격이랑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요. 일단 물량은 어떤 게 있냐면요. 기존에 없었던 소위 말하는 그 비대면 콘서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프라인 콘서트가 글로벌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캐시카우는 일본이었는데 지금 진짜 재미난 거는 그 하이브가 히잡슨 아랍권을 뚫었어요. 아랍이 너무 재밌는 게 크리스찬 인구가 31%로 1등이고요. 크리스찬이시잖아요. 네.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네. 야매긴 하지만 2등이 이슬람인데요. 크리스찬은 31%에서 정치되는데 이슬람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지금 24%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신기하네. 근데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 다음에 인도잖아요. 근데 인도가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도에 많은 이슬람 인구가 있고 동남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 2억 4천 정도 되는 인도네시아가 또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중동도 거의 대부분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히잡 쓰고 있고 히잡 안 쓴 사람은 다 외국인 관광객이고 거기서 뚫었는데 실제로 아마 이쪽 관련된 거긴 또 술도 못 마시잖아요. 저기 이슬람권은. 그래서 이 중동을 뚫으면 이건 또 진짜 또 새로운 또 포텐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도 그렇지만 이 음식료 쪽에서 삼양식품이 이런 아랍 관련돼서 모든 아랍과 관련된 율법에 따른 뭐 생산관리, 뭐 품질, 뭐 포장까지 가공 이런 걸 다 율법에 따른 법으로 음식료를 인증받아야 되는 할랄이 인증받아야 되고 약간 엮기를 새는데 아무튼 아랍에 대한 그 아랍 인구의 확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삼양식품이라는 데가 할랄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벌써 매출이 500억 이상 나와요. 이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할랄 인증 받았으니까 500억, 800억, 1000억, 1500억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원래 한번 공장 캐파 증설했다 한번 된통 뒤어가지고 공장은 엄청 증설하는데 안 지었잖아요. 근데 밀양에 작년에 6억 개, 연간 6억 개 라면을 파는 공장을 지어놨어요. 아마 이 할랄, 이 소위 말하는 이슬람 인구를 대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엔터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원래는 국내용이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일본을 넘어서 지금 동남아시아 본무대인 미국을 진출했다는 거고요. 미국도 BTS만 간 게 아니고 뉴진스 같은 경우는 벌써 디토란 곡이랑 OMG인가? 그게 제목도 어려운데 그 노래 두 곡이 벌써 핫백에 들어갔어요. 지금 미국 그래서 이런 미국 진출한 아티스트가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뭐 스트레이키즈도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뉴진스, 르세라핌 다 진출하셔서 진출하는 국가가 확대되니까 물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어떤 뭐 이해관계에 따라 콘서트의 가격이 약간 오르지 못하고 정체 상태였다면 오프라인 콘서트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하이브뿐만이 아니고 JYP가 하는 콘서트도 약 가격이 10에서 20% 정도 단가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가 인상에 대한 저항을 안 받는 게 이 워낙 10대, 20대의 굳건한 팬덤, 글로벌 팬덤이 나는 굶더라도 내 아티스트의 앨범은 사줄 것이고 내 아티스트의 공연을 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엄청난 무슨 기술 경쟁력처럼 이 칼군무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기획된 그룹,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이렇게 잘 기획된 춤도 잘 추면서 노래도 잘 부르고 뭐 비주얼도 좋은 그 그룹이 저랑 비슷한 연배시니까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일본에서 그룹 중에 최근 들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글로벌적으로 BTS나 뭐 이런 뭐 뉴진스급으로 활동하는 거 못 보셨을까? 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미국도 보면 대부분 가수 혼자 나와서 노래 잘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많고
그래서 이런 그룹의 보이그룹, 걸그룹의 확장은 엔터사의 구조적 성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자체도 어떤 특정 기업의 엄청난 뭐 제조기술 경쟁력처럼 엔터의 이 걸그룹 보이그룹을 양성하는 것도 엄청난 이 소위 말한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사도 다 각각의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이브는 위버스를 갖고 있고, JYP는 디어유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 이 플랫폼이 지금은 잠깐 메타버스가 주춤하긴 한데 메타버스랑 가장 연결될 수 있는 게 게임하고 엔터잖아요. 이 시장에 엄청 포텐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팬덤이 이제 막 시작한 초입 단계니까 연평균 팬덤을 뭐 부가가치로 창출하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 미개척지인 이 이슬람 인구 요게 아마 되게 큰 폭의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또 우려도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K-pop 아티스트의 유튜브 뭐 소위 말한 조회수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해외 앨범 판매가 뭐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건 전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게 이 엔터 기획사도 이제 막 불과 작년부터 이제 현지인 있잖아요. 미국인 같이 조인하거나 일본인 같이 조인하거나 중국인 같이 조인해서 현지화 쓰는 모델이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성공해서, 그게 대표적인 게 뭐 니쥬랑 그룹이 있고 있지랑 그룹이 있죠. 현지인 써가지고 섞어서 한 게, 그런 게 아마 미국에서도 지금 JYP가 올해 상반기에 걸그룹 오디션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해요. 아, 그래요? 미국 현지 뽑아가지고 섞겠죠 우리나라 이제 그 아이돌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JYP만 하겠어요. 당연히 YG랑 SM 하이브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현지화 모델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니쥬나 있지를 통해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조회수에 대한 뭐 이런 우려,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예전 같지 못하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일본에 뭐 탐방을 갔다 온 애널리스트 리포트만 봐도 이 잘 짜여진 니쥬나 있지 같은 현지화 모델이 미국에서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엔터 주가에는 저는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콘서트도 포텐이 이제 터질 거고, 오프라인 콘서트 단가 피도 올라가고, 오프라인 콘서트의 모객 횟수도 커지고 있어요. 그게 단계별로 있는데요. 뭐 2만 모집하는 단계, 뭐 5만 모집하는 단계, 10만 모집하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가 일본이나 미국 가서 소위 말한 돔투어하는 연예인 그 소위 말한 저연차, 3, 4연차, 뭐 세븐틴 이런 관련된 뭐 TXT 이런 도 고연차가 아니거든요. 다 5년차 미만 저연차인데 벌써 가가지고 3만짜리 돔 투어하고 막 5만짜리 스타디움 투어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텐이 아직 엄청나게 살아있다. 그리고 일본 가가지고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일본과 미국에서 실제 아까 탑백에 2곡이나 올라간 지 새로 앨범 낸 지 뭐 초도 물량이 뭐 그 80만 장 이상씩 팔면서. 와, 진짜요? 예. BTS가 작년에 한 850만 장 팔았고요. 와. 그 다음에 이제 JYP의 스트레이키즈, 제2의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이키즈가 380만 장 팔렸거든요. 와. 그냥 기본 100만 단이에요. 르세라핌하고 뉴진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80만 장 팔렸고요. 에스파가 160만 장. SM에. 엄청나죠. 그리고 SM에 NCT 드림, 뭐 NCT 127 얘네도 막 380만 장씩, 450만 장씩 팔아요. 그래서 전체 연간 판매량이 얼마냐? 지금 1월달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봤더니 1월달에 벌써 하이브가 싹쓸이 하고 있어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42% 하이브가 지금 415만 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분기를 봤자 지금 아직 3월달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앨범 판매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요. 지금 작년에 약 뭐 2천만 장 팔았다면 지금 1분기 아직 안 지났는데 전체 앨범 판매량은 891만 장 팔았거든요. 그러면은 곱하기 4 해도 3천만 장 넘는 거잖아요. 앨범 판매량의 전체 캐파가 50% 이상 성장, 40에서 50% 성장 나오는데 그 중에 잘하는 뭐 BTS가 잠깐 그 군대 간 사이에 BTS 개별 활동하잖아요. 개별 활동 뭐 100만 장 이상 팔 거고, 아까 말씀드린 NCT 드림 같은 경우 막 380만 장씩 팔고, 그 다음에 걸그룹 중에
걸그룹에 또 말씀 안 드린 엄청난 블랙핑크 이런 데도 250만 장씩 팔거든요. 와. 그러니까 앨범 판매 사이즈 자체가 체력이 달라졌다. 그리고 엔터 회사들은 이제 완전 플랫폼화 돼가지고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지금. 싼 엔터 회사가 없어요. 싼 엔터 회사가 없는데 최근 하이브가 SM 인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2만 원이랑 가격까지 제시했고. 근데 SM은 지금 일본에 가장 먼저 진출해서 일본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거의 BTS급으로 많이 팔고 있는 NCT라든지 그 다음에 걸그룹 중에 180만 장씩 파는 뭐 에스파라든지 이런 엄청난 SM 그룹의 소속이 다 어떻게 보면 하이브로 인수가 되면 BTS 없어도 SM 인수 효과만으로도 연간 영업이익이 1200억 이상씩 와.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서로 장점이 더 많겠죠. SM은 미국 진출이나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아랍 진출이 없고 SM 같은 경우는 좀 일본에 국한돼서 일본 진출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 SM 잘 하이브에서 기획시켜가지고 하이브가 아주 공격적으로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 인수한 거 외에 지금 최근에 또 QC 미디어 홀딩스라고 미국의 그 힙합 레이블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 SM 아티스트의 미국 진출 아마 성공적으로 돕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이브가 뭐 약했던 일본 관련된 진출 부분도 SM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해외로 굉장히 확장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한 이 팬덤 문화가 엄청나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가져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원역 그 BTS 뭐 부재 그래도 BTS 의존도를 엄청나게 낮추고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 뉴진스하고 르세라핌이 너무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BTS 공백을 못 느낄 정도예요. 사실은 BTS 매출 의존도가 69%에서 지금 42%까지 떨어졌어요. 상당히 하이브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인수 당하는 쪽을 주식을 더 선호하거든요. SM이 인수 당하니까 SM 주식을 선호하는데 한번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이 K-팝 시장을 완전 통으로 다 먹는 건 하이브니까 저는 하이브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최근에 주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55% 정도 하락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를 장기적으로 보면 SM이 완전히 하이브화 돼서 안착되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한 1조 8천억대 매출 작년보다 최소한 15% 이상 감익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SM 얘기 나오면서 다시 플러스로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2,300억대니까 엄청나게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디어 엔터는 과거에 뭐 연예인 뭐 와약해가지고 휘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완전 시스템 플랫폼화된 거고 괜히 K컬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거 처음에 엔터주 주목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상상을 못했는데요. 그쵸. 그냥 한때에 네. 그냥 한류형 열풍 맞습니다.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되네요. 근데 이제 딱 뭐 정점 찍은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정점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거라 보세요? 저는 음반 시장이 오프라인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주가에. 중국 좀만 터지면 중국도 뭐 한 못해도 1,000억 시장은 되잖아요. 그러면 1,000억 시장이 만약에 중국 리오프닝이 3월달에 이제 양회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도 이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6개월 안에 코로나 우리도 보니까 리오프닝 6개월 정도 오면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일상생활이 됐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안 한다 치더라도 일본하고 동남아랑 뭐 이제 미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이 중동권 이거 포텐 터지면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잡으실까 너무 걱정되긴 하는데 저는 하이브만 봐도 하이브가 제일 덩치 큰데 7조 8천억 이런데 하이브 2배 가지 않을까요? 와. 좀 세게 잡겠습니다. 뭐 5년을 들고 있으면 한 3배 가지 않을까요? 와. 5년 잡으면. 네. 와, 엄청나네요. 네. SM 그리고 12만 원 비싸게 산 거 절대 아닙니다. SM의 가치는 하이브가 싸게 잘 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카카오가 싸게 살라고 계속 7만 원대부터 단가를 후려쳤는데 그럼 카카오가 엔터업계에 있던 그게 아니고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도 짜증 난 거죠. 네. 그래서 SM 그 이수만
프로듀서의 백기사 나선 거고 하이브가 다 먹으면 하이브의 지금 가치의 최소한 3배 이상의 가치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SM보다. 지금 다시 2차전으로 들어갔다고 네. 뭐 그런 뉴스가 네. 나오더라고요. 지분 경쟁하면 SM을 가진 주주들 입장에선 더 많이 주는데 비싼데 팔면 되고요. 하이브 가진 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슈 때문에 하이브 주가가 빠지면 저는 더 모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요? 네, 오히려 SM보다 하이브가. 와, 네. 그렇군요. 야, 이거 엔터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와, 관심이 가면서도. 네. 무섭잖아요. 네. 근데 이거 너무 심플한 게 10대들이 어떤 음악 좋아하고 네. 이제 자녀를 키우시니까 그 자녀가 커가면서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지 알면 거기 돈이 보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10대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엔터만 말씀드렸고 콘텐츠는 네. 이 소위 말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로벌 OTT 자체가 전체 금액을 줄여도 경기 침체 때문에 그걸 줄여도 한국에 대한 포지션,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대한 포지션은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그리고 넷플릭스도 올해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여전히 견고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국 드라마 편수를 12편 정도를 예상했는데 15편까지 다시 최근에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총 드라마랑 K 콘텐츠, 그러니까 드라마랑 예능을 포함한 K 콘텐츠를 작년에 총 25편이었다면 34편까지 30% 이상 증편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데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50개 넘게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이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한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에서 분명하게 밝혔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는 언제든 추가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고 한국 콘텐츠 경쟁력이 국뽕이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고 넷플릭스 영어권 작년에 22년도에 비영어권 콘텐츠에 장기로 10위권 안에 들었던 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하고 지금 우리 학교는 2개가 굳건했고 그거 말고 짧게도 뭐 순위권에 들어갔다가 뭐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넷플릭스랑 디즈니랑 티빙이랑 뭐 쿠팡이랑 또 HB 그다음에 애플 TV 계속 치고받고 할수록 콘텐츠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콘텐츠도 단가를 잘 받고 있고 OTT가 싸울수록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와 Q가 동시에 좋아지는 구간이고요. 그럼 숫자로 봤을 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연구원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OTT 이 스트리밍 시장 자체가 117억 달러. 네. 근데 연평균 전체 OTT 시장의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이 연평균 22% 성장해서 한 460달러니까 460억 달러니까 4배 정도 성장하는 거죠. 2027년까지. 그럼 4년 동안 4배 성장이면은 그죠? 연간 거의 50에서 100% 성장률로 치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예전의 제작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뭐 홍자매라든지 김은숙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작품은 프리미엄 윗돈을 30% 마진을 보장해주고 들어가니까요. 중소형 제작사 이 컨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방송국 뭐 MBC나 KBS 갑질해서 떼이고 광고 띄고 이게 아니고 이미 일정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마진 구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드디어 이제 최초로 이제 뭐 스위트홈 시즌 2 이게 미국 드라마 잘 되고 마진이 엄청나게 좋은 게 시즌제 드라마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가 이제 점점 저희도 시즌제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거 꼭 보세요. 재밌어요. 그 카지노라고 디즈니에서 하는 그것도 지금 시즌제로 쪼개잖아요. 지금. 네. 이제 2회에 나오죠. 이제. 글로리도 시즌제로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딱 드라마 이거 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1, 2회 보면 이거 될지 안 될지 대충 감 나오잖아요. 근데 대작 드라마가 여전히 텐트폴이라고 하는 50억 이상 투자하는 대작 드라마가 여전히 올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남아 있고요. 미국의 대작 드라마는 우리 거의 텐트폴에 한 10배의 제작비가 더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500억 뭐 기본 500억 300억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50억짜리가 그 영어권 그거보다 훨씬 더 이게 너무 좋아하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사 입장에서도 제작사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네. 어떤 뭐 기업들이 네. 아까 뭐
그 엔터 쪽에서는 네. 하이브나 뭐 네. JYP나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네네. 엔터 쪽은 뭐가 있는 거예요? 포텐 큰 거는 중소형 제작사가 큰데요. 뭐 우영우 갖고 있는 뭐 에이스토리 같은 회사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500억짜리 대박 지금 드라마 하나 나오려고 하는 게 무빙이라고 아직 안 나왔어요. 조인성 주연인데 조인성 한효주 주연인가 그런데 그건 이제 뉴라는 회사 갖고 있거든요. 원래는 뉴도 영화 그 기획사였는데 영화 제작사인데 그 밑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상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드라마 전문 제작사로 갖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가장 소위 말하는 이 드라마 콘텐츠 IP 지식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압도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생각보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지금 너무 엔터 하이브가 SM 인수하는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콘텐츠는 약간 가려졌는데 콘텐츠 관련돼서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가 나오면 모처럼 제가 이렇게 항상 이거 준비하면 다 가격적으로 부담되고 비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전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 관련돼서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흥행 여부에 따라 달려있지만 작품 흥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텐트폴 드라마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확률적인 측면에도 제일 높다.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합니다. 그래요? 네. 성장하고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 나왔는데 네. 최소한 내년까지는 연평균 20% 매출 성장 나오고 이익은 한 25% 정도 성장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한 95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내년은 드디어 1000억대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 컨텐츠 만드는 회사 중에 연간 영업이익 1000억대 찍는 회사가 없어요. 스튜디오 드래곤밖에. CJ ENM은 다른 여러 자회사가 섞여 있는 거고. 영업이익이 네. 1000억대예요? 1000억대 지금 오늘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20억대 나올 거고 이제 내년에 1120억대 예상하고 퍼가 있거든요.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엄청 떨어졌어요. 평균 80대 퍼에서 지금 30대까지 빠졌거든요. 많이 싸지긴 많이 싸졌어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주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접근하기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10%나 갖고 있네요. 네, 외국인 지분이 꽤 되죠. 근데 뭐 지금 최근에 수급은 뭐 이렇게 사주는 주체가 없어요, 사실. 엔터에 비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좀 사다가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10%대 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컨텐츠 쪽에서는 가장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좀 안전하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미디어 엔터 컨텐츠 네. 쪽을 좀 주목해 주셨는데 네. 뭐 이 정도면 되실까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헬스케어.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는데 헬스케어도 K 에스테틱이 진짜 이제 글로벌로 나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당연하고요. 네. 브라질에서 막 200%씩 성장이 나오고. 그래요? 네. 어디가 그렇게? 클래시스가 브라질에서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미용 그리고 워낙 피부가 좋으시니까 관심 별로 없으시죠? 아닙니다. 지금 딱 핵심은 일단 연평균 15% 이상 성장이 나온다는 거고요. 글로벌로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가장 큰 시장 공략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인데 미국의 이미 루트로닉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지금 매출이 뭐 50% 이상 나오고요. 미국 시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가 두 번째는 소모품이 진짜 알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의료기기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이 36%예요. 그러니까 36% 평균이 36% 나오는 업종이 없어요. 의료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6%라고. 영업이익률이 36%. 와, 대박이네요. 클래시스는 55%가 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거거든요. 소모품. 그러니까 장비를 예를 들어 2022년에 클래시스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가 이제 신상으로 작년에 나왔는데 슈링크 유니버스 장비를 이제 1000대 이상씩 막 그러니까 지금 기존 슈링크 유니버스 전 모델이 슈링크인데 슈링크가 3,500대가 깔리거든요. 그러면 3,500대의 장비, 그러니까 3,500대 장비의 소모품, 이 뭐 카트리지 팁이라고 하는데 그게 2022년에 100의 장비 매출이 잡혔다면 2023년에 30의 소모품 매출이 잡히고요. 2024년에 30 잡히고 2025년에 30 잡혀요. 그러니까 장비를 잘 깔아놓으면 소모품은 3년 동안은 계속 그냥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고 소모품의 이익률은 55% 정도가 나오니까 엄청난 영업이익률인 거죠. 근데 저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 안에는 그 회사가 가진 기술 진입 장벽, 그 회사가 가진 시장 점유율,
그 회사가 가진 영업의 레퍼런스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포함된 엄청나게 중요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는 그 영업이익률 안에 이 회사가 그 업종 내에서 어떤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은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 뭐 피부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기나 헬스케어나 약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요. 의료기기 또한 뭐 피부 쪽은 아직 뭐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정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그 장비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들도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막 그렇게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해외 시장 성장의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모품을 많이 팔아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진출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고 전략이 다 다른데 둘 다 고르게 잘하고 그게 매출과 이익을 평균적으로 꾸준히 20%씩 찍히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수급이 붙으면 이게 주가가 갈 텐데 수급이 안 붙어서 관심이 없는 거지. 회사의 펀더멘트는 굉장히 굳건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외국이나 기관에 수급이 없어서 지금 주춤하는 시점은 신규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헬스케어에 사볼 만한 거죠. 펀더멘털이 탄탄하니까. 그러면 좀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가 1등이고요. 시가총액 1조 넘는 회사고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이제 파마리서치라는 회사를 좋게 보는데 클래시스도 당연히 좋고 근데 조금 클래시스는 무겁고 클래시스보다 조금 밸류에이션이 싼 게 파마리서치가 왜 싸냐면요. 클래시스는 이미 수출 비중이 50%가 되고요. 파마리서치는 이제 막 수출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단계예요. 30%가 되거든요. 네. 근데 파마리서치의 사업 구조가 엄청 재미난 게 그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강릉에 있어요. 공장이랑 본사가. 그 강릉에 있는 연어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생식세포 추출해서 이 연어의 생식세포가 소위 말하는 피부 재생 효과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PDRN이라고 하고 PN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이 PDRN을 바탕으로 관절을 재생하는, 그러니까 관절이 지금 인공관절 외에는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PDRN 관절 주사 콘주란이라고 있는데 정형외과 가면 엄청 선전해요. 근데 이 콘주란이 보험 적용이 안 돼서 20만 원 넘게 비쌌는데 지금 4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엄청 싸진 거죠. 그리고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히알루론산 HA라고 히알루론산 주사제가 있는데 그게 6개월에 맥스 3번밖에 못 맞아요. 근데 요거는 콘주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저 무슨 의료기기 직원 아닌데 6개월에 5번 맞을 수 있으니까 훨씬 이득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인공관절은 비싸고 인공관절에 대한 너무 이제 어떤 리스크나 두려움이 있으니까 약이나 주사나 치료제로 하려고 하는데 콘주란이 어떻게 보면 이 관절 치료제, 관절경 치료제 혁신적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 연어의 생식세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콘주란이 엄청나게 잘 팔려요. 뭐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연간 500억씩 팔아. 이제 이것도 1000억대 매출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로 수출을 많이 못하니까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아까 북미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다 클래시스는 뭐 브라질, 중국에서 잘하고 있고 뭐 제이시스도 중국, 그다음에 뭐 유럽, 미국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소위 말하는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는 중국도 진출을 못했고 유럽, 미국 당연히 못했고 이제 동남아 정도 진출했는데 굉장히 포텐이 있다고 보는 게 물론 이 콘주란 자체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이 관절 시장을 타겟으로 한 거고 관절 시장 자체도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2,500만이 넘는데요. 그럼 그 중에 관절에 무리 있는 사람이 최소한 1,000만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1,000만 시장이고 아까 의료보험 적용돼서 단가도 낮아졌고 기타 경쟁사 대비 가성비도 좋아지고 안 맞을 이유가 없는데 실제 그게 숫자로 찍히면서 매출이 150억, 250억, 350억, 450억, 500억 이렇게 숫자로 찍히고 있고 그래서 관절강 주사 잘 되고 있고 관절강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리쥬란이란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골프 선수들 골프 칠 때 이거 파생으로 자외선 차단 크림이 나와서 이게 초대박이 났고 홈쇼핑에 또 뭐가 있냐면 리쥬란도 피부 재생하는 거, 관절만 재생하는 게 피부 재생하는 의료기기가 있는데
맞아본 사람이 엄청나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통증이 너무 과할 정도로 세다고 해가지고 통증을 대폭 개선한 리쥬란 HB라는 신상을 또 만들었어요. 얘네가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리쥬란 HB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통증도 없으면서 바로 맞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생업에 뛰어들 수 있고 근데 통증은 없고 근데 효과는 좋고, 그래서 이 피부 재생 쪽에 엄청 특화돼서 이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수출 비중이 작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돼서는 PER이 평균 PER이 헬스케어 쪽이 한 17배 나와요. 근데 이 회사 9배예요. 반토막이에요. 주가가 빠져서 반토막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을 안 쳐주니까 9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출과 이익은 훨씬 더 많이 성장합니다. 클래시스보다. PER 9배인데 그래서 해외 수출 비중이 줄어들 거냐? 줄어들지 않고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리쥬란 HB 화장품이란 리쥬란 관련된 의료기기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일본 미친 듯이 진출하고 있어서 해외 수출 비중은 조만간 3년 안에 50%까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거고요. 그래도 엄청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7천억대 나는 회사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원래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1,000억대 회사가 지금 2,300억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800억. 이 회사 마진 37% 나옵니다. 근데 PER은 지금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내년에 2,700억에 영업이익, 이 회사도 이제 내년에 드디어 1,000억대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과 이익이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꾸준히. 코로나 때도 역성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왜 관심 없어요? 주가라는 거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멀티플에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곱하는 거거든요. 이익 안만 잘라도 멀티플을 안 주면 멀티플의 이익을 곱한 배수가 주가인데 멀티플을 못 받으니까 이제 주가가 못 가는 거죠. 그렇구나. 네. 되게 매력적으로 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관절 주사 이거 한 번 맞고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피부 재생은 너무나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피부 재생 시장만 20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에요. 전체 이 피부와 관련된 시장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수출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너무 저평가받았는데 저는 앞으로 굉장히 포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이시스나 클래시스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된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엄청 궁금하실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20% 올라왔는데 올해 매출은 20%, 영업이익 증가율 10%, 11% 증가될 거라고 보고 영업이익률 15%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플랫폼 광고, 서치 플랫폼이 주력인데 서치 플랫폼 시장 자체 점유율은 30% 정도 중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치 플랫폼 점유율이 크게 빠지지 않는 한 최소한 본업 기본 체력은 유지할 거고, 역시나 기대하는 거는 이 그 컨텐츠 쪽이에요. 네이버도 엄청나게 해외로 확장한 그 컨텐츠, 웹툰 관련된 컨텐츠의 성장이 50% 정도가, 성장률 50%가 유지되냐고 봤을 때는 유지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 올해는 최소한 작년보다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조금 더 보유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를, 국내 회사인데 무슨 네이버 지금 PER 30배 나오니까 메타나 뭐 구글보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플랫폼 회사로 봤을 때는 30배가 과거의 평균 PER 45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0% 싼, 밸류에이션 싼 거거든요. 물론 밸류에이션 싸다고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 자체는 카카오보다 월등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가 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들하고 최근에 인수한 뭐 그 크림하고 그 포시마크, 그거 다 뭐 중고거래 관련된 플랫폼인데 어찌됐건 간에 플랫폼의 확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네이버도 그 뭐 웹툰도 많이 보는 그런 이 월간 활성자 수, 이용 활성자 수, MAU 그게 커져야 되는데 그 MAU 자체 성장 폭은 줄어드는데 MAU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네이버가 비용 들어가는 거, 코스트를 엄청나게 줄이고 있어요.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비용을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툰도 그렇고 그 광고도 그렇고 뭐 네이버 페이도 그렇고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이거를 일단은 물량으로 때려박자, 일단은 캐파를 키우자, 그런 전략을 2022년까지 가져가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익성으로 가자. 웹툰도 기존 웹툰 구독자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쓰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이버 우리 그 뭐 이거 상품 찍으면 네이버 페이 뭐 영수증 50원 주고 뭐 그런 게 다양한 게 그 소위 말하는 커미션 주는 게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 통제하고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는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크게 막 뭐 언론에 밝혀지거나 뭐 네이버가 엄청 수익성 위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광고하거나 뭐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증거폭이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성 위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웹툰, 서치 플랫폼, 네이버 페이, 뭐 네이버 관련된 중고거래 이런 게 그 성장폭 자체가 줄어들지만 않으면 여기서 뭐 지금 고점 대비 55%, 4% 빠졌는데 더 빠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2차 전지랑 비교했을 때는 성장성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상대적인 메리트는 낮은 거죠. 근데 저는 네이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회사라고 봅니다. 플랫폼에 가진 가치를 봤을 때. 네이버도 3년, 5년 갖고 있으면 네이버도 요 20%와 11%의 요 폭 자체가 계속 유지되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가치는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월간 활성자 수는 웹툰, 페이,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네이버 광고, 네이버 플랫폼 각각 따로따로 다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일본에서 뭔가 통합해가지고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것도 뭔가 그 무슨 마이네임 서비스, 그게 아마 포텐이 터지면 플랫폼 효과를 이제 해외에서 조금 더 숫자로 찍히는 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이 2차 전지에 비해서 낮지만 플랫폼 자체로 투자를 꼭 내가 플랫폼주를 하나 가져가야겠다 하면 네이버는 저는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1등은 2차 전지. 네, 1등 2차 전지. 네. 그리고 화학은 그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화학에 주목하자. 기초석유화학 제품 플러스 2차 전지랑 결합되는지, 기초석유화학 제품 플러스 태양광이랑 결합된다든지, 기초석유화학 제품 플러스 특수 소재, 특수 첨단 소재랑 결합된다든지, 그런 회사가 1등이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은 지금 태양광이랑 엮여서 최근 고점 대비 23% 빠졌지만 매출과 이익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엄청 커졌어요. 왜냐면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좀 약간 옆으로 기고 있지만 하나솔루션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도 태양광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팔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금호석유는 가장 밑단의 다운스트림인데 고무가 재작년에 너무 잘 팔려가지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위생 장갑이나 이런 것도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고, 근데 고무 차에 많이 쓰잖아요. 차 판매도 생각보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호석유화학은 화학 제품 중에서도 가장 밑단이기 때문에 화학 제품 가장 밑단이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막 엄청나게 빠지진 않더라고요. 영업이익이 28%나 올해 감소될 거로 예상하는데도 주가가 거기서 어떤 악재가 나와도 어떤 안 좋은 소리가 나와도 화학은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거야, 그런 얘기 아무리 나와도 안 빠져요. 그래서 전 매력적이라고 봐요. 배당을 또 주지 않나요? 금호석유 배당 많이 줍니다. 그래서 네, 배당 많이 주고, 제가 눈여겨보는 회사 이 두 개 회사 갖고 왔는데요.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닦는 과산화수소인데, 과산화수소 그게 돈이 돼, 엄청나게 돈이 되고요. 완전 독점이고요. 과산화수소 초고순도의 과산화수소 만드는 게 기술인데 그걸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거의 삼성전자 거의 독점 납품이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도 엄청난 이런 진입 장벽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근데 이 회사도 완전한 이제 2차 전지 회사로 탈바꿈 할 거다. 2차 전지 바인더를 연간 3,500억씩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1조 가까이 매출 나는 회사인데 30%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말고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실리콘 음극재단의 대주 전자재료처럼 실리콘 음극재를 말만 무성했는데 드디어 올해 2023년 상반기에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의 아마 강력한 경쟁자로 한솔케미칼이 양산합니다. 근데 자본력으로 쳤을 때는 한솔케미칼은 한솔그룹이라는 뒷배경이 있잖아요. 대주전자재료랑 진짜 막상막하 우열을 다릴 정도로 실리콘 응급제에서 독보적인 이 기술 경쟁력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PER 13배는 이거 그냥 화학업체 밸류에이션인 거죠. 화학업체 지금 코스피 200 에너지 화학이 8배인데 이거는 지금 IT 소재도 하고 2차전지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밸류 실리콘 응급제 양산되면 그 밸류를 아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해요. 지금 한솔케미칼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는데 한솔케미칼 누군가는 사겠죠. 자, 보시면 한솔케미칼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요. 기관 사는 것보다 외국인 사는 걸 좀 더 주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사죠. 이 빨간 거 보이세요? 와. 그냥 미친 듯이 삽니다. 좋은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싼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솔케미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DL은 소나무 펄프에서 원재료를 만들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각종 뭐 윤활유 첨가제, 뭐 위생용품, 엄청나게 많은 전방 산업에 들어가는 건데, 다른 에탄올이나 이런 ECC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미국에서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놔가지고 가격이 폭락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원자재 딴 가격 폭락 나오면 제품 판가를 못 받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소나무 펄프를 원재료로 쓰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미국의 탑급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크레이턴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크레이턴이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완전 그 바이오 케미칼 회사예요. 근데 소나무 펄프 원재료를 쓰니까 재료비는 안 빠지는데, 최근에 에탄 크래커나 그 ECC나 NCC 납타 크래커를 쓰는 회사들이 판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춘절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이제 드디어 중국도 석유화학 제품 이제 막 쓰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고요. 그걸 실제 반영하는 게 효성 TNC가 막 80% 마이너스 났다가 갑자기 스판덱스 다시 재수요가 올라온다 해서 효성 TNC가 날아가거든요. 그거 반영하듯이 기초 석유화학 제품도 아무리 나빠도 여기서 더 수요가 꺾이진 않을 거다. 그리고 수요가 안 꺾이더라도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이 안 빠지거든요. 지금 석유화학 제품이 전반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서 가격이 안 빠지는데, 이 회사는 원재료를 너무 싸게 하니까, 소나무 펄프 원재료 싸게 하는데 가격만 판가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영업이익이 40% 증가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레이턴이란 미국 회사 인수해서 그 미국 회사 하나만으로도 영업이익이 2,500억, 2,300억에서 2,500억이 이익이 그냥 구조적으로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순수 석유화학 회사 중에는 이게 대림 석유화학, 옛날 구 대림 그쪽이거든요. 뭐 많아요. 재밌어요. 뭐 이 소위 호텔 사업도 하고요. 네, 호텔에서도 연간 300억씩 이익 나는 회사. 대표님 글래드 호텔을 갖고 있어요. 기본 사업도 잘하는데 그 자회사 뭐 DL 케미칼하고도 시너지 효과도 있고 뭐 호텔 사업도 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크레이턴이라는 회사의 사업 가치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반영된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가장 밑단에 가장 고부가치 다운스트림을 하는 업체들. LG화학도 다운스트림을 해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뭐 PVC,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태양광 소재를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EVC 같은 제품도 하고, 그런 것들 고부가치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석유화학 시향이 빠져서 그냥 도매급으로 매도당해서 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DL이나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시향은 안 좋지만 석유화학 시향조차도 지금 최바닥 수준이다. 거기서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한다? 그럼 역발상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롯데케미칼, 하나석유, 금호석유, 한솔케미칼, DL 모두 그럼 그냥 좋아지는 게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사서. 최근에 좀 팔고 있지만 이거 보세요. 외국인이. 네. 야. 이게 산다는 거는 그냥 사지 않잖아요. 뭔가 펀더멘탈이 구조적으로 개선됐다는 걸 알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솔루션도 샀다 팔았다는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사고 있습니다. 많이 사네요. 많이 사죠. 예. 네, 보이시죠? 화학주가 관심은 없는데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역발상의 관점으로 좀 보자.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는 1등주, 2등주, 3등주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보는데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20%씩 성장하고 밸류에이션 아직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 네, 다 20배 미만이에요. 근데
워낙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작으니까 1조 대 7천억대 6,800억대인데 마진이다. 마진 52%, 파마스 36%, 제이시스메디카 27% 이런 평균 마진 나오는 데가 없다. 마진율이 떨어지면 미용 의료기기를 팔아야 되는데 미용 의료기기 마진은 안 빠질 것 같아요. 소모품이 굳건히 있는 한 네, 그렇게 보고 엔터는 하이브랑 JYP만 보자. 근데 하이브가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JYP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30%. 야. 그래서 저는 JYP를 1등으로 봅니다. 근데 절대 주가가 안 빠져요. 절대 강자예요. 영업이익률 30%, 매출 증가율 26%, 영업이익 증가율 25%.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브 8조인데 JYP 2조 5천억이면 이렇게 시가총액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과거의 실적 대비 상대적 비교가 진짜 중요하고요.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게 업종 내에서 다른 기업과의 상대적 비교. 항상 주가는 상대적 매력 가치인데요. 업종 내에서 비교, 그 주가의 과거 대비 지금 현재의 비교, 밸류에이션을 비교하시면 대표님도 항상 부동산 투자할 때 이게 싼지 비싼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게 미디어 엔터에 속한 건데 하이브 대비 JYP가 싼 건가? JYP의 2020년 실적 대비 2023년의 실적이 더 좋은데 가격은 PER은 더 낮으면 그건 사야 되는 거죠. 그 역사적 평균 PER 같은 거 있죠. 역사적 평균 PER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미디어 엔터는 오락문화에 속하거든요. 코스닥 오락문화. 코스닥 오락문화의 전체 PER은 56배예요. 이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KRX 데이터에 보면 그날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요. 제가 어제따 데이터로 갖고 온 건데 56배인데 JYP 27, 하이브 40배면은 여기 잡주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미디어 엔터 뭐 소위 말하는 적자 됐다 흑자 전환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1,000억대 막 이런 회사도 들어가 있는데 2조 5천억짜리가 PER 27배면 딱 그만큼의 PER을 받는 거예요. 더 프리미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아니면 하이브가 41배 받으니까 너무 비싸게 받거나. 근데 JYP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 있으니까 이걸 더 쳐줘야죠. PER을 더 쳐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안 빠져요. 근데 역발상의 관점에서 하이브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는 하이브는 많이 빠졌다. 그리고 SM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건설기계 보시면 건설주하고 기계 넣었는데 보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고점 대비 이 MDD는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한 건데 73% 빠졌고요. 두산 박해 마이너스 38% 빠졌고 현대로템 지금 44% 빠졌고요. 현대일렉트릭 45% 빠졌어요. 근데 보세요. 밥캣은 매출은 4% 증가하는데 영업이 마이너스 5%예요. 근데 현대일렉트릭 보면 같은 건설 기계 쪽인데 매출도 23% 늘어나고요. 영업이 63%예요. 그럼 이 숫자만 봐도 두산 박햇을 투자하시겠어요? 현대일렉트릭을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죠. 압도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건설주 제가 왜 가져왔냐. 건설주 저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있었어요. 10년 근무했어요. 엔지니어로. 생산도 했고요. 설계도 했고요. 뭐 기획, 품질 기획 관리도 했는데 전 초대형 열교환기 보일러 그 설계도 하고 생산 관리도 했는데 가장 납품하기 까다롭고 가장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을 조지는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힘들게 하는 게 여기 하고 DLENC 옛날 구대림 힘들게 하는 그만큼 얘네가 마진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겨루는 세계적인 소위 말하는 EPC 회사들이 있겠죠. 일본의 JGC, 미국의 플로우로, 이태리의 테크닙, 세계적인 회사거든요. 너무 재미난 건 이런 회사들이 과거 2, 3년 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수주가 안 나니까. 근데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건설주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JGC, 테크닙, 그 다음에 플로우로 이런 회사들이 힘들 때 삼성 엔지니어링도 똑같은 그런 건데 똑같은 소위 말하는 EPC사인데 안 힘들었어요. 왜 안 힘들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라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안 힘들었어요. 왜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테일러 공장, 평택 공장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매출 30에서 40% 깔아준 거예요. 왜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져갈 게 아니고 삼성물산이 가져가는 건데 쪼갰어요. 물산이랑 엔지니어링 같이 나눠서 양분해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훨씬 설계 경쟁력이 있는 JGC나 플로우로가 막 박살나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든든한 형이 있으니까 너무 땡큐인 거죠. 근데 유가가 좋았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금 유가도 핵심만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수요가 조금만 뒷받침되면 다시 80분 이상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급이 유가를 가장 많이 좌우하는 오펙 플러스가
그들만의 주도권과 그들만의 헤게모니로 공급을 늘려버리면 유가가 박살나는데 그들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00만 배럴 감산하라고 했는데 100만 배럴밖에 감산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산도 철저하게 그들만의 가격적인 원리로 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공급이 안 늘어나면 가격이 안 빠져요. 그래서 80불에서 100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80불에서 100불 정도 수준만 유지하면 정유업체도 좋고요. 이 중동의 오일머니 입장에서도 이 플랜트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계 친구들한테 다 확인했죠. 야, 작년하고 재작년 수주가 없어서 공쳤는데 야, 올해부터 수주가 늘어나는데 일복 터졌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중동 오일머니 수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 반도체 테일러 공장이랑 평택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거 계속 밑밥으로 깔아주고 완전 논한 상황인데, 거기다 또 이제 진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건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고립됐잖아요. 푸틴 지금 푸틴 밑에 장성들 푸틴 꺼져라 나가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앞두고 있고, 그래서 발을 빼지 않을까. 미국 발 빼는 순간 이거 평화협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건설 기계주만 날라갔는데 우크라이나 건설 하려면 EPC가 무조건 필요해요. 삼성 엔지니어링 갈 수밖에 없고, 삼성 엔지니어링 PER 지금 국내 주택 포지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100% 해외 EPC 회사인데 국내 건설주들 미분양 나고, 부동산 전문가신 거 알잖아요. 부동산 폭락 나오면 되니까 건설주 막 그냥 개박살 났잖아요. 화학주 박살 나듯이 건설주 개박살 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주가 아니에요. 이제 해외 EPC로 봐야 된다. 근데 PER 9배 너무 싼 거고, 그런데다가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다른 건설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전혀 못 받았고, 삼성전자라는 뒷배경도 있고 오일머니 올라갈 거고, 마지막으로 거기 갑자기 생각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우리나라 EPC들이 기초 설계라고 해가지고 기본 설계, 피드 설계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기본 설계만 먼저 받아요. 그게 돈이 되면 구매 설계 시공 EPC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익성에 대해서 일단 검증을 해요. 그냥 과거에 오일머니 중동 업체 소위 말하는 쿠웨이트 석유청에서 구매 조달 시공 설계 다 발주 주는 거 그냥 통으로 받아서 이게 마진이 남는지 안 남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하다가 일단 우리는 기초 설계 먼저 받아보고 돈 되면 구매 설계 시공까지 갈게 해가지고 기초 설계만 지금 중동 거를 7개를 받아놨어요. 일단 수익성 좋은 것만.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수익성을 가려가면서 얘네가 수주를 받는 거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가가지고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체결하고 왔잖아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우디 아미랄 30억 불, 그다음에 UAE 관련된 석유화 프로젝트 15억 불, 이게 최소한 10억 불 이상 되는 것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게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7개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주가 작년에 8조였다면 지금 12조로 50% 넘게 수주가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택 경기랑 같이 도매급으로 매도당하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여러 가지 좋은 호재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어서 관심 갖고 충분히 볼만한데, 이것도 역시 기가 막히게 알고 이렇게 삽니다. 그죠? 이 빨간 거 보이시죠? 네. 기관도 이제 뒤늦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건설주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완전 좀 차별화돼서 봐야 된다. 음식료는 해외에서 잘하는 거, 해외에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거, 압도적으로 저는 삼양식품을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 음식료 관련된 업종의 이익률이 되게 낮아요. 오리온은 해외를 잘하니까 이렇게 마진율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중국만 잘하는 게 아까 할랄 인증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잘하는 회사고 해외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회사. 오리온은 지금 베트남,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다 잘하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중국만 포지션이 높았는데 얘네도 동남아시아 잘하고 있고 미국 시장 진출했어요. 되게 싸네요. 네, 퍼 싸잖아요. 지금 아직도 9배밖에 안 됐어요. 16.12가 평균인데. 네, 16.12가 평균인데 코스피 음식료 평균이 16.1인데 삼양식품이나 오리온은 해외 포지션이 제일 높은데 너무 싼 거고, CJ 제일제당은 안전하긴 한데 바이오 소위 말하는 바이오 사업이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중국의 라이신, 메치오니 이거의 원료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바이오 사업부의 비중이 큰데 거기서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있으니까 크게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거고, CJ 제일제당보다 오리온이나 삼양식품이 당연히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크다. 매출과 이익 성장률만 봐도 절반 이상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펀더멘탈.
근데 이익률도 좋잖아요. 음식료주 평균 이익률이 딱 그냥 요 정도 수준에 5% 정도예요. 농심은 5%도 안 나와요. 네, 오뚜기 마찬가지고. 근데 오리온의 삼행식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8이나 삼행식품. 그랬더니 삼행식품이 저는 음식료 딱 삼행식품하고 오리온만 보는데 진짜 안 빠져요.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계속 크게 뭐 없이 계속 쭉 그냥 올랐어요. 이런 소위 말하는 이 큰 흐름들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걸 안 깨져. 깨도 살짝 깼다 다시 올라오고 깨도 다시 올라오고 깨도 올라오고 그냥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하죠. 해외에서 캐파 늘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일본 라면이 꽉 잡고 있는데 일본 라면은 1불 미만 1불 초중반 대 싼 라면이 20% 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가요. 우리나라 그 K컬처랑 결합돼가지고 농심이 2불 중반대 약간 값비싼 라면을 팔았는데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니신푸드를 농심이 미친 듯이 따라가가지고 농심이 지금 2등이에요 지금. 1등이랑 별 차이 안 나. 4% 차이 나는데 삼양식품이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뒤늦게 뛰어드는 거예요. 비싼 라면 2불 넘는 라면을 그냥 무슨 배짱인지. 근데 잘 팔리네 가지고 삼양식품도 지금 미국에 막 폭발적으로 지금 물량을 늘려가지고 삼양식품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6점 몇 프로까지 올라왔어요. 1%대에서 6배 성장한 거죠. 근데 지금 전 20%대까지 다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삼양식품이 20% 가는 동안 농심은 30%대까지는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가격도 비싸게 받는데 시장 점유율도 안 빠진다는 거라서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미국 시장 포텐에 대한 거는 현재 주가가 저는 아직 반영은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국내하고 중국 시장이 잘하고 있는 것만 딱 그 수준만 반영했으니까 PER로 치면 9배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재 딱 2023년 실적 가지고. 그래서 이거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음식료나 아까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음식료나 미용 의료기기, 엔터, 음식료 같은 회사는 빠지지도 않고 실적 성장도 보장됐으니까 뭐 10% 15%씩 이렇게 분산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되게 크게 속 안 썩여요. 괜찮아요. 로봇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SPG 한 종목만 숫자가 찍히니까 한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보셔야 되고 신재생은 태양광, 풍력, 수소가 있는데 태양광은 시세를 엄청 많이 줘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고요. 풍력에는 이게 엄청난 기술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만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CS 윈드는 미국의 그 베스타스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그 인수 효과가 올해 실적에 반영되면 세액 공제 받는 혜택만 연간 1,500억에서 2,000억 세액 공제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요. 유럽의 탑5가 덴마크의 오스테드, 그 다음에 뭐 지멘스, 그 다음에 이런 베스타스, 이런 회사들의 유럽 수주를 CS윈드가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매출, 이익 증가 보세요. 90% 증가, 매출 36% 증가하는데 4조짜리 수주를 받았어요. 유럽에. 그래서 이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미국과 유럽에 이제 막 진출 그 장기 공급 계약, 조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 이제 시작 단계다. 그리고 이 풍력 타워 관련돼서 국내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경쟁사가 없고요. 해외 뭐 베스타스 미국 공장 인수할 정도로 거의 글로벌 수준의 캐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움직일 때는 엄청 많이 막 그 개별주처럼 움직이는데 최근에 2차 전지에 가려지고 AI에 가려지고 로봇 관련주에 가려지다 보니까 너무 부진해요. 그냥 옆으로 계속 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재생도 2차 전지도 어찌된 건 간에 가장 큰 그거는 탄소를 줄이기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신재생도 무조건 이건 구조적으로 산업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풍력 자체도 연평균 성장률은 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쪽에서도 업종별로 분산 차원에서 좀 가져가 보자. 그래서 심플하게 그냥 CS윈드 한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은 수소 관련된 주인데요. 이건 막 적자 났다가 20억 적자 났다가 막 40억 2억 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두산 퓨어셀보다는 1등주가 두산 퓨어셀이긴 해요. 왜냐면 제일 대장이기 때문에. 근데 효성첨단 소재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벌써 2023년 PER 가도 100배가 넘잖아요. 지금 과도하게 너무 비싸고 이익 난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고요. 효성첨단 소재는 지금 9배잖아요. 근데 뭐 두산 퓨어셀처럼 이렇게 적자 났다가 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10% 안짝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데, 첨단 소재가 하는 이 탄소 섬유가 과거에 이 소위 말하는 CNG 압력 용기에 쓰였다면 이제는 뭐 수소 트레일러, 수소 트램, 수소 선박, 그 다음에 수소 버스, 수소 트럭 엄청나게 많이 커지거든요. 심지어 뭐
고급 골프채, 뭐 레저용 자전거에도 막 이제 탄소 섬유가 쓰이고요. 가장 끝단의 기술력은 항공인데 드디어 얘네도 항공용 그 탄소 섬유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탄소 섬유가 마진이 좋아요. 네. 이 얘네가 하는 원래 그 타이어 코드는 마진이 한 잔인데 탄소 섬유 같은 거 마진이 뭐 15% 이상 나오거든요. 그게 탄소 섬유 드디어 비중이 탄소 섬유도 계속 적자였는데 유일하게 포기 안 하고 투자한 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예요. 그래서 뭐 주가도 뭐 87만 원까지 기대감에 갔다면 이제는 탄소 섬유가 숫자로 찍힌다. 그리고 탄소 섬유가 마진도 좋은데 이익단에서 비중도 커져요. 지금 15% 비중인데 30%, 40%, 50%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본업도 탄탄해요. 본업이 타이어 코드, 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제인데 자동차 휘발유차는 안 팔리는데 전기차 엄청 잘 팔리잖아요. 휘발유차 대비해서 더 훨씬 타이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코드가. 그러니까 엄청 타이어 마모가 급속으로 출발하니까 그 타이어 마모 때문에 타이어 코드도 마모되는 만큼 더 많이 쓰는데 물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다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팔리는데 얘네도 당연히 북미랑 유럽에 수출하는데 북미나 유럽에서 잘 팔리는 거는 세단보다 SUV인데 SUV는 세단보다 타이어 코드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1.7배에서 막 2배 들어가니까 여기도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탄소 섬유 회사로 봐야 되는데 기존 본업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고밸류 받는 두산 퓨얼셀보다는 본업 캐시카우가 탄탄한 효성 첨단 소재가 다시금 이제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효성 첨단 소재가 최근에 많이 박살났다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사고 있는데 여기 기관이 사고 있죠. 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는 지금 계속 사서 올리고 있거든요. 개인만 계속 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파는 거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알고 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되고 이 풍력에서는 CS윈드, 수소에서는 두산퓨얼셀고 효성첨단 소재만 보면 되고 섬유 의류 쪽에서는 저는 FNF만 보는 게 중국에서 리오프닝 안 되고 있을 때도 제일 잘했어요. 오프라인 매장 800개 넘게 850개 정도 했고 올해 1300개 하고 있고 매출과 이익으로 봐도 그냥 한 번도 역성장 없이 20%씩 계속 5조짜리 시총 5조짜리인데 매출과 이익이 20% 나오고요. 국건의 그 FNF의 패딩의 디스커버리랑 MLB가요. 결국은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데 MLB가 그 중국의 그 MZ세대 가장 핵심 주력 소비층으로는 MZ세대를 꼽는데 MZ세대의 핵심 주력층의 브랜드 가치로 30위권 바뀌었다가 중국 내에서 브랜드 가치 친 게 지금 16위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MLB의 브랜드 가치가 굳거나 FNF는 좋을 수밖에 없고 오프라인 매장 1300개 이상 늘어나면 당연히 이건 더 밸류가 애드 돼야 되고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 퍼시픽 진출했을 때보다 2년 빨리 1조 매출 달성했어요. 중국에서 2년 빨리.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건 실적 여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필라홀딩스가 중국의 매장 3000개까지 늘렸거든요. 그때 이 시총의 2배 넘게 갔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 이제 850개잖아요. 필라홀딩스가 3000개 갔는데 FNF도 3000개 갈 수 있죠. 매장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경영자분 김창수 회장님이 이 디지털 마케팅의 절대 강자고요. 그 다음에 이 패션 브랜드가 이거 돈이 되겠다 안 되는 그 패션 그 브랜드 보는 안목이 엄청나요. 그리고 최근에 재미난 건 FNF 엔터가 생겼어요. 엔터가 잘 되면 엔터 거기 나오는 아티스트가 당연히 얘네 모자 쓰고 얘네 옷 입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여자 그 춤추는 거 거기에 다 FNF 나가지고 대박 났거든요. 그 경연 프로그램에. 그래서 FNF는 의류 중에 하나 보면 되고 이 더네이처 홀딩스 12등인데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제2의 FNF가 될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 정도 사이즈에 4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매출과 이익이 30%씩 증가해요. PER 4배밖에. 브랜드가 뭐예요? 얘네는 무슨 브랜드 갖고 있냐면요. 패딩 브랜드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냥 길거리 무슨 교복 같아요. 제가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 탈 때 유심히 사람들 브랜드 뭐 입냐 보면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제일 많아요. 그거 아니면 요 밑단 더 밑단에 감성 코퍼레이션의 그 유승범이 선전하는 스노우핏 그 일본 브랜드를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 가져와서 유통하는 건데 그거 두 개가 패딩이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는데 들어오는 건 엄청 싸게 들어와서 마진을 그러니까 이 회사 보세요. 효성 TNC 마진 3%, 휠라운딩스 12%인데 더네이처 홀딩스 마진 21%. 4천억밖에 안 됐어요.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5조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전 1조까지 간다고. 더네이처 홀딩스. 네. 회사가 괜찮아요. 반도체. 네. 반도체.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걸 보자. KRX 반도체 지수로는 8.8배 정도 수준이고 코스닥 150 여기에 반도체 장비 들어갔는데 이걸로는 17.8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하이닉스는 200% 마이너스 영업이 적자라는 거고 삼성전자 63% 마이너스 나는데 장비 업체 HPSP라고 미세화 관련된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유전율이 높은 소재를 써야 되는데 그 유전율 높은 소재를 이 특수 압력 용기처럼 압력 고압의 수소로 이 미세화 유전율 소재를 쓰는 장비인데 이게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54% 나오잖아요. 매출하고 이익이 15% 13% 나오고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가총액 1조 2천억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틈새 시장을 노리는 회사. 파크 시스템즈는 아주 초 미세화 단위 원자 현미경 만드는 회사인데 원자 현미경 비싸서 안 샀는데 계속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계속 그걸로 가야 되니까 미세화로 계속 가야 되니까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불량률이 더 많이 생기고 불량을 이 원자 현미경으로 잡아야 되니까 원자 현미경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매출과 이익이 34% 40%씩 나오는 거예요. 미세화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가겠죠.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점 대비 이거밖에 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35% 39% 빠졌는데 월등히 지금 지수 대비 훨씬 아웃퍼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봐야 되는 거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테스나라는 중견기업이 두산 기업이 합산하면서 이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후공정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했는데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자꾸 외주 주려고요. 후공정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후공정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고 후공정도 중요한데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미지 센서,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를 전문으로 패키징하고 테스팅하는 근데 압도적이거든요. 두산 테스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경기 침체 얘기해도 올해 30% 증가하고 매출은 25% 증가하는데 PR은 10배밖에 안 돼요. 딱 반도체 평균 정도 수준인 거죠.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건데 마진도 보세요. 이 회사도 영업이익이 25%나 나오는데 삼성전자 6.2% 삼성전자 평상시엔 1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의 엄청난 시총은 아니지만 이익도 좋고 매출과 이익도 증가하는데 PER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HPSP나 파크 시스템즈는 최근에 엄청 올라와서 이게 PER이 비싸졌어요. 근데 올해 내년 실적 떨어지면 이게 PER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틈새 시장을 누리자. 반도체 관련돼서. 그리고 운송은 아까 2차전지랑 비교하려고 갖고 온 거고요. 최근에 재미난 건 이 제주항공만 보시면 돼요. 제주항공은 일본 출입국자 수랑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일본 장난이 아니에요. 일본 지금 뭐 없어서 못 갈 정도로 예약 대기 상태, 대기표 받아서 기다려야 되고 환율이 많이 지금 저거 됐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이라도 가자. 근데 그게 시작 단계라는 거죠. 벌써 이미 일본이나 동남아 갔다 올 사람 다 갔다 왔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단계에 있고 리오프닝을 보면 항공, 여행, 유통, 면세, 화장품인데 대형 항공사 이런 국적기 대한항공보다는 제주항공이 훨씬 가볍거든요. 비용을 엄청 줄여놨어요. 스튜디스 뭐 직원들 다 자르고 조금 여유 있을 때 비행기를 많이 사놨어요 지금. 그리고 유가 또 조금 빠지니까 항공료는 다 유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 부담도 줄어들었죠. 고점 대비 지금 60% 가까이 빠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1,900억 가까이 적자 나다가 올해 2,100억 흑자 전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흑자 전환하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주가의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흑자 전환 폭 자체도 되게 크다. HM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었는데 이런 회사는 흑자 전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주항공 신고가 가더라고요. 최근에. 개인이 사서는 못 올리고요. 외국인이 지금 자 빨간 거 이거 보이시죠? 야, 외국인 이거 계속 사죠. 와. 미친 듯이 사죠. 네. 계속 사죠. 미친 듯이 사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야, 외국인들도 이런 1조짜리를 보고 사네요. 1조짜리를 보고 삽니다. 게임도 신작 게임이 터져야 되는데 뭐가 터질지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긴 한데 1,000억대 적자에서 340억 흑자 전환한 걸 넷마블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죠. 아니 4조 8천억짜리가 영업이익 300억밖에 안 되는 거는 형편없는 거죠. PER이 뭐 100배가 넘는 거죠. 근데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이거예요. 네오이즈. 네오이즈의 장점은 올해 신작 게임 9개나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9개 중에 뭐가 터지더라도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피해 거짓이란 이제 이게 대박 그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지금 초창기이긴 한데 그 베타 테스트 하는 거에 반응이 엄청 좋대요. 그래서 대박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게 올해 좀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NC, 크래프톤,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보다 월등하죠, 숫자로. 네. 매출 48%, 영업이 295%. 이익률 21%. 적지 않은 이익률이죠. 물론 뭐 크래프톤은 워낙 이익률이 좋긴 한데. 근데 시가총액은 1조밖에 안 돼요. 압도적인 수익률이죠. 네. NC -5%고 크래프톤 5%밖에 못 올랐는데 네오이즈 28%고 고점 대비 7%밖에 안 빠졌는데 신고가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비싸냐? KRX 300을 보면 대부분 게임이 들어가는데 18배인데 지금 11배예요. 그러면 최소한 평균값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네오이즈 누군가 사지 않았을까?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시가총액으로 분리한 다음에 시가총액 큰 거 중에 영업이익률 높고 매출액 증가를 높고 영업이익 증가를 높고 PER 낮은 걸 고르면 딱 그냥 한 두세 개로 확 추려져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KRX 철강 4배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왜 최근에 PER이 올랐냐? 당연히 2차전지 소재,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은 건데 그래봤자 20% 반영된 수준이에요. 못해도 수산화 리튬 지금 2024년에 양산되면 수산화 리튬 관련된 매출만 2025년부터 1조 8천억의 매출이 추가되는 건데 엄청난 거죠. 마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마진 30% 마진 나오는 건데. 그래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철강의 밸류밖에 못 받고 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흰남노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는데 철강에 들어가는 원재료 있잖아요. 철광석 가격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스프레드가 마진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업인 철강도 지금 바닥 짚고 좀 회복되는 국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있는 회사들 관심 있는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이게 재밌어요. 세아제강지구. 유정관이라고 그 파이프인데 특수 파이프인 거예요. 그거 하는 회사인데 그게 지금 국내 업체 말고 다른 경쟁업체들의 반덤핑으로 과세를 엄청 때렸어요. 그거에서 관세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로운 회사예요. 세아제강지주가. 그러니까 이런 반사수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세아제강지주도 관심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되게 견조해요. 큰 추세를 보면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외국인이 사는데 뭐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는 강원랜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아난티 있는데 여기서는 아난티가 그거잖아요. 남해 아난티. 그 남해 아난티 기장에 있는 거 말고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지금 신규로 짓는 게 있는데 그게 벌써 지금 분양률 85% 정도 됐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 실적이 반영된대요. 그러면은 매출 지금 거의 200% 늘어나고 영업이익 150% 늘어나고. 근데 아난티가 계속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아난티 남해가 이제 새로 올해 오픈하고요. 그게 매출단에서 거의 아난티 남해 거기 한 뭐 1조 가까이 늘어날 걸 보고 있어요. 올해 매출이. 그리고 2024년에 아난티 제주가 새로 오픈하고요. 2025년에 아난티 청평호가 새로 오픈하고요. 그리고 아난티 강남 거리를 만든대요. 그게 아난티 강남 거리 거기 보면은 왜 패스트5나 위워크처럼 공유 오피스인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를 만든대요. 재밌어요. 그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가 들어가고 푸드 앤 베버리지 해가지고 뭐 고급 와인바 그래서 철저하게 뭐 회원제로 받는 뭐 VIP 클럽 그래서 강남 아난티 거리를 만든대요. 그래서 거기 빌딩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남 아난티 그거를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이런 아난티 신규 이런 리조트가 막 생기니까 그거를 플랫폼화 만들어가지고 아난티 무슨 레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아난티 관련된 무슨 굿즈 상품도 팔고 비회원도 모집하고 해가지고 그게 프리미엄 회원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구독 그 소위 말하는 회원 가입수가 꾸준히 늘어서 지금 58,000명 정도가 그 회원 가입이 돼 있대요. 그래서 플랫폼화 회사 되는 거죠. 파워 엄청났네요. 네. 왜냐면 이익이 지금 이익이 200% 이상 늘어나니까 아마 이 레저 서비스 뭐 여행 호텔 뭐 레스토랑 유통 뭐 이쪽 식품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서비스 쪽에서는 아마 아난티가 매출하고 올해 실적 성장은 제일 좋을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남해 새로 생기는 거 그것만 반영해도 매출이 지금 1조 돌파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실적이다. 와 하나투어도 엄청나네요. 네. 하나투어도 지금 993억 적자에서 지금 178억 나오는 거니까. 야 살아남으니까 네,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뭐 하나투어 외국인이 이거 사고 있잖아요 지금. 사는데 나는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저는 딱 3일 정도 연속으로 사잖아요. 아 그럼 들어가세요. 그럼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정찰병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100을 투자할 거면 한 20은 투자해요.
근데 그 뒤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제 몫이 아니다라고 보고 20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한 2, 3% 빠져요. 그럼 너무 땡큐 그래서 30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LIG, 넥슨, 세트레가 이렇게 있는데 비싸고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려면 사실 저는 우주항공을 하기보다는 아까 안정적인 식음료나 미용 의료기, 헬스케어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산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방산이 섞여 있는데 방산 섞여 있는 차라리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물론 노르웨이 관련된 그 수주가 다른 데 독일이 가져가긴 했는데 이게 중동에서도 이 방산 관련된 수주가 가성비 때문에 나올 것 같고 유럽 그리고 중동 기타 뭐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도 계속 수주 관련된 거가 나오면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원래 철도 사업이 마진이 막 2%밖에 안 되는데 이 방산 사업이랑 섞이면 마진이 9% 1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데다가 현대 로템도 매출과 이익이 막 30%씩 성장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국내만 수주받던 거에서 이제 막 유럽에서 폴란드에서 받기 시작하고 폴란드 것도 100% 실적에 반영이 안 됐어요. 나눠서 반영되고 노르웨이 취소됐지만 이제 그 중동 쪽에서 수주 갖고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주항공보다 완전 방산에 좀 치중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긴 하지만 30% 이상 증가하는 게 보이니까 그런 거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조선은 작년에 워낙 좋아가지고 올해는 작년만큼 수주를 못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아까 오일머니 때문에 플랜트가 좋으면 플랜트 기자재들 엄청 많이 잘 되거든요. 밑단의 부품들, 플랜트 부품들. 근데 100% 플랜트 부품하는 회사들이 조선 기자재랑 같이 해요. 플랜트 조선 같이 하거든요. 근데 플랜트 부품하는 회사들이랑 조선 기자재 하는 회사들이 치킨 게임, 그들만의 치킨 게임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게 몇 개 안 돼요. 성강밴드, 태강, 뭐 BMT 이 정도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플랜트랑 조선 기자재 수주 나오면 싹쓸이 할 거니까 순수 이 조선 업체보다는 이런 기자재 업체가 좋고 배 만드는 거 관련돼서는 엔진 HSD 엔진 옛날 두산 엔진인데 얘네가 소위 말하는 현대중공업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 업체 엔진 얘네가 거의 다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품보다는 부품 쪽을 보자. 그리고 마지막 유통입니다. 유통은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 자체는 진짜 형편없잖아요. 이마트는 작년에 워낙 박살나가지고 이게 좋은 거고 그렇게 따지면 꾸준히 매출과 이익 증가하는 게 BGF 리테일이에요. 그리고 BGF 리테일이 진짜 탄탄한 게 GS 리테일은요 다른 잡다한 사업을 많이 호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호텔이나 그게 잘 될지 안 될지가 너무 불분명하고요. 편의점 CU에 완전 집중하는 게 BGF 리테일이에요. CU. 네. CU가 잘 되는지 보면 되잖아요. CU도 매장이 그냥 꾸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매장 계속 증가하고요. 그리고 잘하는 게 그 매장을 특화된 상품, 물론 GS도 특화된 상품 잘하고 있지만 BGF 리테일에서 뭐 연세우유 크림빵 이런 게 막 대박이 났어요. 맞아요. 그다음 뭐 또 고려 뭐 그것도 있는데. 고려 맘모스. 네, 고려 맘모스. 네. 맛있다. 그런 PB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담배 파는 것보다 그런 PB 가공식품이 마진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편의점 하면 가성비잖아요. 저만 해도 밖에서 외식 절대 안 하고 편의점 도시락 엄청 사 먹거든요.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가지고. 근데 외식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외식 가격이 너무 밥값이 기본 10,000원씩 넘다 보니까 이게 편의점 가성비에 대한 수요가 늘으면 늘었지 꺾이지 않고 편의점도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편의점에 가공식품을 많이 팔면 마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편의점이 과거에 2, 3년 동안 정착하는 시기가 오래 걸렸다면 신규로 들어가는 편의점들이요 거의 1년 안에 다 기존 편의점하고 동등한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벌크업을 한대요. 매출이나 이익이. 그 이유는 아마 BGF 리테일 본사 측면에서 엄청나게 상생 측면을 지원을 잘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하니까 1년차 미만의 그 저연차 편의점들이 물론 뭐 편의점 업체분들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저연차 편의점들이 빠르게 매출의 90% 이상을 1년 안에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딴짓 안 하는 본업 잘하는 회사로 BGF 리테일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틈새 전략으로 볼만하고 매출과 이익 꾸준히 증가하고 다만 안 좋은 좀 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근데 뭐 GS 리테일 더 낮고 이마트 더 낮죠. 롯데쇼핑 뭐 신세계는 면세점이랑 화장품 사업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런. 어떻게 백화점은 좀 좋게 보세요? 백화점 저는 현대백화점은 좋게 봐요.
왜냐면 현대백화점은 일단 지주사 전환할래다 무산됐고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어떻게 보면 나빠질 뻔했는데 좋아진 거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일단 물건 안 사더라도 백화점이 완전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편의점으로 가든가 아예 백화점으로 가든가. 근데 현대백화점이 명품 포지셔닝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회사들도 백화점에는 엄청나게 마진 띄어가면서 거기다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품 매장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백화점 측면에서 나쁜 게 아닌데, 현대백화점 뭐 판교점에 디올 들어오고 여기 그 여의도점에 뭐 에르메스 들어오고,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면 뭐 카메커피라는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데 프랜차이즈를 내달래는데 안 내주는 그런 핫한 브랜드들이 현대백화점 지하에 가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바잉 파워나 구매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가장 끝단에 있는 소비, 그러니까 가장 그 소비층이 소위 말하는 좀 여유 있는 소비층이 하기에는 백화점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백화점보다 저는 유통 쪽에 이 편의점 쪽이 더 대중화 측면에서는 편의점이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네. 포지션 커지는 게 BJF 리테일이 현대백화점 매출과 이익의 포지션 커지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높다. 가성비를 따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그 힘들어지는 사람들 타겟으로 하는 게 편의점이기 때문에 가장 끝단의 소비보다는 가장 밑단의 소비가 오히려 더 이익의 안정성 측면이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명품 관련된 그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면 차라리 LVMH,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그룹을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현대백화점보다는. 이거 다 정리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시간? 진짜 이거 어제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새벽에 어제 5시 반에 잤으니까 거의 1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왜냐면 다른 거랑 비교해서 넣고 넣고 뺄 걸 빼야 되니까. 진짜 핵심 엑기스만 보여드리려고 한 300개 넘는 거 회사를 엑기스만 추린 거예요 저기. 그래서 이 많은 업종 중에서 네. 그래도 우선순위를 좀 정한다면 네.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2차전지 1등, 네. 예, 엔터, 헬스케어 2등 엔터, 3등 헬스케어. 네, 딱 그렇게 3개 세 개. 압축.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업들을 오늘 너무 상세하게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나오는 거고,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되는 악플 막 이렇게 다시면 보기보다 마음이 열해서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좀 응원글 많이 해주시면 더 준비하고 더 좋은 자료 많이 준비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숫자나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댓글을 통해서 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이 큰 틀의 흐름이나 논리적인 구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이 그래도 조금 최소한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으니까 올해 좀 수익도 많이 내시고, 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원데이 투데이 할 거 아니고 진짜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거니까 하는 과정, 이 공부하는 과정, 새로운 기업을 알아가는 과정, 우리나라 이 2차전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막 미국하고 유럽을 그냥 다 장악하는, 너무 국뽕이 아니라 너무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2차전지 투자하는 것만으로. 저도 야 넌 뭐 2차전지 투자하는 거냐, 저 2차전지에 네 저도 억대 가까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 뭐 저 웅달 대표님한테 계좌 깔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좌 깔 때 되면 깔게요. 근데 결론은 핵심 주력 산업에 투자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 계속 하시고 공부하는 과정의 재미를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 나오시는 선한 영향력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응원해 주시고, 국내 주식시장 최근에 제일 개인이 많이 산 게 고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안타깝고, 좋은 기업들,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투자하시면 되는데 긴 호흡으로 보시고, 그리고 갖고 있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목숨같이 하시고요. 다 팔고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격에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으면 손절 치시면 돼요. 그리고 갖고 있는데 어떤 테마나 어떤 매크로 이슈나 어떤 그 회사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갑자기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 무조건 절반 이상 정리하시면 돼요. 내 마음의 크기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철저하게 차별화된 종목 장세로 좋은 종목들 많이 나와서 수익 많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하고 같이 계속 좋은 종목 발굴하는 과정 계속 앞으로도 계속 더 자료 더 많이 준비하고 해서 최대한 구독자님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된다 주식 투자의 저자이신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